휘하, 안녕하세요. 지금 그 방송 대기화면에서 들으셨던 음악은 브람스 카프리치오 내림 나단조 작품 76의 2번이고요. 이 카프리치오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상곡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작곡된 곡들을 카프리치오라고 한다고 해요. 브람스는 1870년대부터 다시 이제 솔로 피아노를 위한 곡들을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1871년에 첫 번째 곡을 작곡하고 1878년에 나머지 곡들을 작곡해서 초연을 1879년에 합니다. 단조면 우리가 보통 되게 어두운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조면서도 스타카토를 사용해서 통통통통 튀는 경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아이러니한 기분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베토벤이나 슈만보다는 슈베르트의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이거예요. 브람스 씨는 진지하기도 하지. 사실 브람스의 작품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뭔가 좀 활기차고 가볍고 이런 느낌보다는 무겁고 묵직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단조가 어둡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일종의 편견이기도 한데 그 모든 단조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모든 장조가 밝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성격이 대체로 많다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키님 안녕하세요. 좋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브람스의 작품들 중에 좀 굵직한 작품들을 모아서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브람스를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전주의의 계승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전시대에 대표적으로 많이 작곡된 장르들을 꼽아보자면 소나타 형식을 가진 1악장이 포함된 기악을 위한 작품들, 즉 소나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이 또는 대립하고 논쟁하듯이 진행되는 협주곡을 비롯해서 실내악, 현악, 사중주 등의 작품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브람스의 작품들 중에서 특히 교향곡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고전 교향곡에 대한 낭만주의적 대안, 즉 진보적인 성향과 전통적인 성향이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음악은 뭐냐? 고전주의는 일단 좀 대체적으로 보자면 선율은 짧고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악절로 이루어지는데 이 악절 역시 두세 마디의 짧은 두 악구가 서로 대칭을 이루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율이 움직일 때 그 선율을 받쳐주는 화음들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화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단순하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람스는 선배 작곡가들이 이미 이상적인 음악을 만들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이어받아서 과거의 음악들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형식들을 유행이나 특정한 사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절대적인 이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사실 브람스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음악이 정말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나타나고 그랬던 시기였지만 브람스는 거기에 이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특히 낭만주의 음악에서 나타난 문학이라던가 미술 등의 다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지 않고 음의 순수한 예술성만을 목표로 했던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의 이상인 절대음악의 특징을 계승하고자 했던 작곡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악보가 있잖아요. 이 악보가 정말 화질구지지만 잠깐 좀 보자면 모차르트의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의 테마예요. 우리가 흔히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부르는 작품이죠. 여기서 도도 솔솔 라라 솔솔 파파 미미 레레미 도 이 멜로디 안에 어떤 화음들이 맞닿아 있느냐? 바로 다장조의 1도 화음 도미솔, 그 다음에 라라는 음이 나왔을 때는 이 라와 잘 어울리는 화음이 파라도 이렇게 다장조에서 네 번째 음에서부터 3도씩 쌓아올린 버금달림 화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솔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파파 미미 레레미도 여기서 파파 할 때 아래에 음들이 레시 이렇게 받쳐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는 이제 다장조의 5번째 음에서부터 시작하는 화음, 즉 솔실의 화음이라는 딸림 화음을 사용해서 받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볼까요? 도 해가지고 끝나죠. 다장조의 으뜸음으로 돌아오면서 여기엔 이제 으뜸 화음의 가장 아래의 음, 즉 근음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그 다음에 마지막 으뜸화음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시작되고 발전되고 끝났네 라는 명확성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어떠한 뭔가 그 음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이와 맞물려 가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주의 음악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음악이었습니다. 브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시키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우리가 모차르트와 하이든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그처럼 순수한 음악을 씁시다. 네, 그 이야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람스가 평생 동안 존경하며 연구했던 작곡가가 누굴까요? 바로 3B. 브람스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제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이제 독일 음악의 3B라고 부르는데요. 브람스는 평생 동안 바흐와 베토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후기 바로크 시기, 그리고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였습니다. 베토벤은 사실 고전주의에 있어서 막연하게 고전주의 작곡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제 고전주의를 지나서 낭만주의까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베토벤 이후의 작곡가들은 사실상 브람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곡가들이 베토벤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람스의 음악은 그럼 어떠냐? 고전적인 형식을 가진 장르 속에 유기성,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유기성과 또 풍부한 화성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선율들로 낭만성을 이끌어낸 음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바흐는 어떤 음악들을 작곡했을까요? 바흐의 음악들은 이제 화음을 시간에 따라서 선율에 맞게 배열하는 화성적인 기초, 그리고 하나의 조성으로 이루어진 조성적 기초 위에 이제 서로 다른 선율들이 얽히면서 움직이는 대입법 양식을 사용해서 작곡된 곡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좀 이 대입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선율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죠. 바흐의 음악이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잘 정렬되어 있고 제가 수학을 비록 못하지만 되게 수학적 질서 안에서 잘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그 성격적으로는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음악 형식적으로 보자면 낭만주의 음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흐의 음악 안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엄청난 서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토벤은 어떨까요? 자, 베토벤의 경우에는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동기를 제시합니다. 빰빰빰빰빰빰 빠라밤. 그리고 이거를 분화시켜요. 딴딴딴딴딴 따라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동기를 반복한 다음에 분화시켜서 딴 따라란 끝부분만
2번 반복을 합니다. 딴따라란. 그 다음에는 바 단조의 으뜸마음. 따라다다다다라란. 이렇게 종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적인 면모들을 브람스는 자신의 음악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입법은 뭐고 화성법은 뭐냐? 이걸 알아야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은 그거 없이도 음악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내가 깊이 알고 싶다.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썼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클래식 음악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2개의 음악적인 법칙, 대입법과 화성법을 제가 아주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대입법은 이렇습니다. 대입법은 다성음악, 즉 여러 소리를 사용하는 음악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음표 대 음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분명한 성격을 가진 선율들이 서로 대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어울려서 흘러가는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악보는 바흐의 심포니아 1번 다장조 악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이제 이 곡의 주제예요. 다장조의 5번째 음인 솔에서 시작돼서 따가다가다가다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 밑에 도에서 시작하는 선율이 하나 더 붙죠. 이거를 주제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왼손으로 움직이는 부분에는 딴 이렇게 움직이는 주제 선율과 대응되는 선율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이 2개가 계속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됩니다. 즉 각각의 목소리가 어울려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성법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에 맞춰서 반주를 해줍니다. 즉 노래의 음이 변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어울리는 음들로 이루어진 화음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화성으로 채워지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악보는 슈베르트의 들장미라는 노래입니다. 괴테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슈베르트가 작곡한 이 곡에는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이 멜로디 안에 딴딴딴딴 하면서 이 멜로디와 어울리는 화음들을 슈베르트가 그려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는 가장 먼저 들리는 거는 딴딴딴딴 따다다다단 이 선율들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어울리는 화음들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네? 라는 게 2번째로 들릴 겁니다. 이 화성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계질서가 명확한 법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귀에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 선율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조해주는 화성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선율을 보조하는 화음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직적 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입법은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어떻게 갈까?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갔는데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나는 여기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고 나는 뭘 먹고 싶어. 나는 그냥 쉴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라면 화성법은 누군가에게 맞춰서 어울리며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람스는 이 대입법과 화성법 2개를 모두 적절하게 조화를 시킨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의 변주기법, 즉 동기를 여러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 출발점으로 하면서 베토벤 이전 시기, 즉 바흐 시대에 각 성부가 주제적으로 개별성을 가진 그러면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발전시킨 대입법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곡들을 썼어요. 그래서 입체적이면서도 묵직하게 들리게 되는 게 브람스의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가라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 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을 음악은 즐겁지 않죠. 묵직합니다. 자, 이런 브람스에 대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12음 기법을 확립시킨 작곡가인 쇤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주의자 브람스. 쇤베르크는 브람스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에서 자신의 논문 진보주의자 브람스를 발표하면서 브람스의 작품 양식에서 고전 전통을 중시한 시각이 남아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쇤베르크가 말하기를 브람스는 고전 양식으로부터 발전적 변주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창안했다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보통 브람스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독일학파에 의해서 열심히 좌팸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낡은 음악이라고. 그렇지만 쇤베르크가 봤을 때는 브람스는 조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멀리 떨어진 풍부한 화성으로 진행되는 변주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진보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쇤베르크는 브람스에게 초역사적인 역할을 부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즉 19세기의 자기 자신의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가로 브람스를 평가합니다. 브람스는 그러면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한 작곡가가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작곡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빈을 중심으로 한 고전 시대의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동기를 이제 여러 방향으로 반복하고 변형시키는 그 세공 작업을 극대화한 발전적 변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브람스는 고전적 작곡 기법에 대한 모델을 최상의 예술적 경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창조적인 음악관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의 음악적 세부상, 즉 동기를 변형하고 변화시켜서 거대한 형태의 복합제로 발전시키는 브람스의 음악은 우리가 교향곡 4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동기에는 3도 음정이라는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게 구조 단위로 반복해서 변형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쇤베르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람스는 작품의 집중력을 배가시키고 각 단락들을 유기체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한 악장 또는 한 작품에 출연하는 여러 테마들을 처음부터 단 하나의 주제적 동기에서 유래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기본 모티브에서 주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실잡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실잡기 형태를 띠고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브람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티브 혹은 테마는 하늘이 준 영감이자 일종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다양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작품 안에서 같은 동기대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르게 주제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결구 같은 주제와 주제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곡이 시작할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출연하는 주제들과 결합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부분들을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관되도록 음악을 설정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원초 모티브 혹은 모토 모티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전 시대의 작곡가인 크나큰 그림자를 남긴 베토벤이 사용한 아이디어, 즉 음악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베토벤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것이자 브람스 자신이 가진 음악 양식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브람스의 음악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힘, 심각함, 서정성. 브람스는 소나타 형식으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음악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낭만주의 음악에서 사용된 반응계적 화성을 통한 이제 뭐 감정의 분출이라던가 긴장감의 형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음악에 있어서는 다채로운 관현악 음향을 통한
낭만주의적 어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베마토마토님. 즐거운 일요일 저녁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브람스의 음악을 무겁게 느끼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브람스가 쓴 화성 진행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음악을 들어봐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그 양손에 꽉 짜여진 화음이 빰빠밤 빠바밤빰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힘이 쓰면서 묵직한 느낌을 주게 되죠. 자, 브람스는 꽉 짜여진 화성적 질감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급진적 화성을 사용해서 어떤 조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성 파괴로 나아가는 그런 화성 진행보다 구조적으로 촘촘한 고전적 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낭만주의의 특징인 반음계적 진행과 완결을 짓지 않고 맴도는 듯한 이런 거를 종지를 회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뱅뱅 도는 그런 모습을 주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길게 이어지는 선율선과 주제를 보여주는 게 브람스 음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가랑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과거의 양식들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진보주의자. 쉔베르크는 어떻게 보면 그 브람스의 본질을 잘 파악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람스 음악 안에 나타나는 선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주 사용했던 선율은 우리가 하나의 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음들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 모습을 음정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개 이름 세볼까요? 도에서 시작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도에서 시작해서 네 번째 위의 음은 뭐가 될까요? 도, 레, 미, 파가 되겠죠. 자, 도에서 파까지 도달하는데 4개의 음을 거칩니다. 브람스는 예를 들어서 도, 파 같은 사도 진행을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악보는 교향곡 3번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un poco sostenuto tempo 1. 되게 좀 복잡한데 중간중간에 박자가 템포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앞에 따라라는 단 3도 음명이 나오긴 하지만 주제는 이렇게 나타나요. 파도 파도. 자, 파미레도 사도 음정 나오죠. 브람스는 이 사도 진행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파도라는 음정 밑에 이제 빰빰빰빰빰 당김음으로 이제 현악 반주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무겁고 중후한 느낌을 주게 되고, 여기에 이제 포르테라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세게라는 다이나믹이 결합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21일 날 같이 만났던 곡이 있죠. 피아노 4중주 1번 1악장은 6도 진행, 그리고 빠바밤 3도 진행을 자주 등장시켰는데요. 자, 이렇게 병행 6도를 피아노에서 먼저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첼로가 받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그리고 비올라가 이 뒷부분의 동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반음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보면 흰 건반 사이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일단 흰 건반의 기존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하나 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에서 바로 레로 갈 경우에는 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에서 검은 건반을 거칠 경우에는 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거리가 온음과 반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반음계로 갈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브람스는 이 반음계 선율들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선율들을 반음계적 진행으로 배치시키면서 대입법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율의 경우에는 4도 진행을 많이 썼다. 그리고 병행 6도와 3도 진행도 썼다. 그리고 반음계를 서로 다른 선율이 어우러져서 움직이도록 대입법적으로 배치를 시켰다. 이렇게 크게 3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리듬은 어떤 걸 썼느냐? 우리가 박자를 1, 2, 3, 4 이렇게 했을 때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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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음악에는 짧은 박자 뒤에 긴 박자가 들어오게 되면 뭔가 균형이 어긋난 느낌을 줍니다. 이걸 당김음, 싱커페이션이라고 해요. 재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 이 당김음을 사용하고요. 또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자, 음표가 위에는 2개가 있는데 아래는 3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걸 이제 헤미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한 박자를 2개로 쪼갠 것, 그리고 한 박자를 3개로 쪼갠 것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헤미올라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복잡성과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장르들에서 고전 시대에 사용했던 배치 방식을 브람스는 자신의 음악에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협주곡에서 어떻게 쓰느냐? 고전 시대 때는 협주곡에서 주제를 솔로 악기가 먼저 연주하지 않아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오케스트라가 먼저 주제를 연주를 하면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그 주제가 마무리될 때쯤에 솔로 악기가 연주를 합니다. 이걸 이제 고전시대 협주곡 기법인 이중 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중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마에스토조 같은 경우에 첫 주제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 뒤에 피아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고전시대의 기법을 썼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브람스는 오케스트라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일단은 브람스의 오케스트라를 얘기하기 전에 독일 음악에서의 오케스트라적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재밌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썼느냐? 어떤 곡이 시작을 할 때 현악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관악기가 이어받아요. 그 다음에 금관악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악기들이 화성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프랑스는 재밌는 게 목관악기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는 우리는 너네랑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독일적 오케스트라의 특징은 이제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호른과 클라리넷을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고 해요. 브람스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오케스트라의 편성을 선택을 합니다. 고전적 모델을 염두에 두고서 브람스는 실내악적 유형에 접근하는 스타일로 악기는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고요. 연주에서는 각 악기 주자들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부들이 조직적인 질서 속에서 화성적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다성음악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토벤이 현악기와 목관악기를 다루는 방식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클라리넷 소나타 들었잖아요. 브람스는 목관악기들 중에서 클라리넷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저도 클라리넷을 굉장히 좋아하고 브람스도 클라리넷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더 딴 얘기를 해보자면 모차르트는 바순을 좋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이든의 경우에는 트럼펫의 새로운 음향을 개척을 했었죠. 브람스에게서 오케스트라는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구상을 펼치는 수단이자 일련의 음들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며 만들어내는 것을 선적인 음향이라고 해요. 그 선적인 진행과 음향을 감지하는 것에 브람스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 오늘 1번을 만나볼 건데요.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베토벤의 교향곡에 영향을 받아서 작곡한 면도 있고요. 슈만의 만프레드 교향곡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람스는 교향곡 분야에 있어서 베토벤이 쌓아놓은 업적에 매료되어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베토벤의 후계자라는 부담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교향곡 1번은 구조적인 면에서 고전주의 전형적 소나타 형식을 따르는 동시에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서 두드러지는 동기를 발전시켜 곡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귀에 뭐가 들리세요? 따다다단! 이게 가장 먼저 들리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기니까. 근데 이게 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또 보이죠. 베토벤이 사용한 동기 발전 기법을 사용한 동시에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반응계적 기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브람스 교향곡에 나타납니다. 지휘자 한스 폰 빌로는 이 작품에 대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이어지는 걸작이라는 의미로 교향곡 제10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헤르만 크레츠머는 이 교향곡을 예술가의 가장 의의 깊은 작품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베토벤의 제9 교향곡 이후, 그러니까 9번 교향곡 이후에 쓰여진 가장 뛰어난 교향적인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주의 음악의 이상을 지키면서 견고한 구성 속에 1악장의 느린 서주와 반응계적 화성과 선율은 낭만주의적 음악의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브람스 고유의 서정적이고 중후한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 논리적인 형식미가 강조된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1855년 22살의 브람스는 고향인 함부르크에서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을 듣습니다. 베토벤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브람스가 교향곡을 쓰기로 결심한 건 이 만프레드 서곡을 듣고서 착수한 거예요. 그래서 서주만 완성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나는 뭔가 베토벤의 계승자라는 그런 부담감을 내 작품으로 증명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작품을 지연시켜요. 작곡하는 걸. 그래서 언제 완성을 하느냐? 21년이 지난 1876년 43살의 나이로 바덴바덴에서 이 곡을 완성을 합니다. 무려 21년이 걸린 교향곡이 브람스 교향곡 1번이에요. 초연은 1876년에 카르스루의 대공의 궁정극장에서 오토 데소프의 지휘로 초연이 됐는데 슈만 4번 교향곡의 초기 버전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왜냐면 알레그로 앞에 주제 재료를 조금씩 펼쳐내는 느린 도입부가 있습니다. 이게 1악장과 4악장에 모두 나옴으로써 이거는 베토벤에게서는 없는 것으로 슈만 4번 교향곡의 초기 버전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근데 또 베토벤에게서 계승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은 단조예요. 따다다단 이렇게 어둡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납니다. 4악장 그러한 어둠, 고통을, 투쟁을 승리로 바꾼 듯한 다장조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나는 게 4악장이에요. 이 구성을 브람스는 자신의 교향곡 1번 4악장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다 단조에서 다 장조로 바뀜으로써 베토벤 5번 교향곡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베토벤의 음악적인 특징들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교향곡 모델들과도 혼합되고 브람스만의 것들을 많이 포함시킨 작품으로서 베토벤의 끊임없는 혁신과도 비교되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늘 1악장 포코 소스테누토에서 이제 알레그로, 느린 서주에서 알레그로의 빠르기로 진행되는 1악장을 만나볼 거예요. 근데 이 악장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서주가 있습니다. 자, 서주는 뭐라고 하느냐? 제시부 앞에 붙어서 통상적으로 느리게 시작을 해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곡이 전개되는지, 곡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간다고 하면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서곡을 연주하죠. 그러면서 이 오페라는 뭐 해피엔딩입니다. 아니면 비극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거든요. 그런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느린 서주를 삽입함으로써 제시부가 보다 극적으로 두드러지는 건 사실은 하이든 때도 사용을 했어요. 하이든이 자신의 교향곡에 이런 느린 서주, 그 다음에 이제 알레그로로 극적인 변화를 많이 줬는데 이게 낭만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1악장은 이제 서주와 코다를 포함한 소나타 형식으로 쓰였는데요. 조성 관계는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고 1주제와 2주제 그리고 각 주제의 연결구에 사용된 선율들은 반음계적 진행을 빈번하게 사용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주가 개인적으로 정말 뭐 이런 곡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충격을 줬는데요. 왜 그런지는 저희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파니가 강렬하게 두들기면서 시작하는 이 서주는 사실 현악기군과 관악기군이 이제 합세하면서 그 반응계적 진행, 그 다음에 띠랑 따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비통한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동기들이 사실은 이 뒤에 연결될 주요부에 주로 나타나는 동기들을 미리 다 보여줍니다. 이 서주에서 나타나는 현악기군의 반응계 상승과 관악기군의 반응계 하행은 대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올린으로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제1주제는 고뇌로 가득 찬 추진력 있는 선율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선율에는 브람스가 자주 쓰던 그리고 낭만주의적 어법인 사도 음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도, 파 이렇게 그 조성된 거는 이제 완전 사도라고 하고 도, 파 하면서 반음 올라가면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음정이 확장된 모습으로서 증사도라고 합니다. 이 증사도의 음정이 주제 선율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주제는 이제 현악기군에 이어서 현악기군에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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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따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아치형 선율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들었던 팀파니의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이 3연음이 이제 반주로 나타나면서 마치 이제 베토벤 교향곡 5번에 나왔던 3연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에 따다다단 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따다단 하는 이 세디단 진행이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보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다 단조와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 내림 마장조가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단조에 나란한 조를 써서 제2주제를 전개시킨다? 이거는 고전주의 시대 때 많이 사용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조성이었어요.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의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보에는 띠라 디다 디다 디다다단 이런 식으로 우아하게 선율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바로 증사도 음정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라에서 미 플랫까지 라하고 그냥 미만 있으면 완전 사도인데요. 여기에 반음 더 내려가면 음정이 넓어지면서 증사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솔에서 레도 사도 관계예요. 근데 솔, 파, 미, 레 해가지고 반음 더 내려가면 불안한 느낌을 주는 증사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네, 교육방송입니다. 어디 추천에 떠서 오신 거예요. 어쨌거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묵직해요. 왜냐하면 브람스라는 작곡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브람스의 작품들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하필이면 또 이 브람스 음악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좀 교육방송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서 브람스는 곡을 진행을 시킵니다. 교육적이고 건전하죠? 맞아요. 그리고 21일 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그 브람스에게 피해를 입었던 많은 여인들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재연부라는 게 있어요. 소나타 형식 안에는 바로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주제를 다시 재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주제와 2주제를 짧게 재현시킨 다음에 끄트머리, 코다를 통해서 끝맺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1악장보다는 4악장을 더 좋아하긴 해요. 아까 저희 들었었죠. 그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를 가지면서 단조에서 장조로 나아가는 그 반전의 짜릿함. 이것 때문에 제가 4악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4악장이 20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4악장을 제외하고 1악장만 오늘 아쉽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4악장 꼭 들어보세요. 진짜 이 투쟁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반전을 주는 정말 개멋진 악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1악장,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풍노도의 청춘을 음악으로 반영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처음에 시작하는 그 팀파니의 강렬한 음정, 그리고 위에서부터 부서질 듯이 내려오는 그 음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마음의 소용돌이를 느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케스트라는 파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는 제가 좋아하는 지휘자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저희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분 정도 되느냐?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다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 조금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으시면서 볼일 보시고, 뭐 식사하실 거 식사하시고, 뭐 딴 거 하시고,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이 곡은 귀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브람스가 워낙 이제 우리가 묵직한 곡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항상 진지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브람스가 작곡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건 민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아니지만 브람스 교향곡 1번 사악장에도 그 민요풍의 선율이 들어가 있어요. 브람스는 클라라 슈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이상을 충분히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 민요라고 얘기를 해요. 브람스에 대해서 피터 렛메롤러라는 인물은 브람스의 음악에서 민요의 양식이 노래에 적합한 음악적 수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민요는 브람스의 작품들 중에서도 기악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 모음곡들 중에서도 1858년에 출판된 지금 보시는 악보인 어린이 민속노래를 비롯해서 오리지널에 기초한 독일 민속 가곡이라는 음악학자 크레츠 슈머와 민속학자 주칼마 그리오가 모은 그 독일 민속 모음집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7권으로 이루어진 독일 민속 가곡집을 통해서 우리가 브람스가 민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면모죠. 베르너 모리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람스의 전체적인 선율 스타일은 민요에 대한 그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거는 브람스의 작품 안에서 가요 같은 선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요하면 알지만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노래들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민요인데 이게 이제 베를린에서 공동체들이 부른 노래의 전통이 가진 자연적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좀 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초기 낭만주의 시기의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도시의 중산층들이 잃어버린 자연스러움 그리고 단순함과 부패하지 않은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했대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쁘다 바빠 도시 생활 좀 어디에 내가 마음을 쉴 곳이 없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거를 시골 사람들의 삶에서 본 거예요. 뭐 정작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브람스의 교향곡 2번 1악장에는 가요 같은 느낌의 선율이 줄을 이루면서 움직이는데요. 이게 교향적 목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악장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명랑한 목가적인 음색은 때때로 고요하고 장엄한 봄 풍경에서 폭풍이 분출되는 것 같은 트롬본의 엄숙한 소리에 의해서 대체되지만 다시 목가적인 부분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사람들은 과거의 순수했던 시대, 목가적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상을 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목가라는 것 자체가 그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음악 안에서는 양치기의 노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브람스는 자신의 교향곡 안에 음악적 신호로서 집어넣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전에 들었었던 브람스 교향곡 1번 1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소박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팀파니의 울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는 그런 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일 음악학자인 라이노트 브링크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향곡 2번의 시작에 드러나는 목가적인 자연 은유는 그 자체로 역사로 채워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브람스의 목가주의는 사실은 마냥 즐겁고 편안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우울한 방식으로 회의적으로 부서졌다라고도 서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는 분명히 브람스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그림처럼 뭔가 고독한 자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브람스는 목가적인 주제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갈망하는 애절함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브람스는 어떻게 보면 이 목가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서정성을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 목가적인 선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가라고 하는 그 엘레지라고 하는 그 약간은 우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엘레지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게 아니라 브람스의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또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브람스의 묵직함뿐만 아니라 서정성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브람스의 특징인 긴 호흡을 가진 선율,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율선들이 보여주는 뭔가 가슴을 저밀 듯한 감정,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슬픔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막연한 의미로는 목가적인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브람스는 이걸 단순히 자신의 그런 서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독일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민요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런 노래랑 연결이 돼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웅장해졌죠. 지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땅, 나의 족일 토고, 당신을 위해 심장과 손을 바칩니다. 이 노래는요, 바로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안에 들어간 선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썼느냐? 독일 문헌학자인 한스 페르디난트 마스만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대요. 근데 이걸 왜 갖다 썼을까? 브람스는 자신의 애국심을 이 선율을 차용함에 따라 표현했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요는 사실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주제들을 연관시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사용한 민요, 즉 목가적인 성격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이 민요를 민족적인 정신과 연관시킨, 그래서 브람스가 열렬한 애국자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죠. 자, 방금 들으셨던 선율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음악 안에서 민족주의가 발현된 나라들이 주로 러시아라던가 아니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던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받던 피지배 국가들의 독립의식 혹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음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체코에는 스메타나와 드보르자, 그리고 노르웨이는 그리그, 핀란드에는 이제 시벨리우스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는 전 유럽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람스 역시 그러한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살아갔던 작곡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애국심을 이렇게 누군가가 노래했던 선율을 사용해가지고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민요를 사용한다는 것, 민요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브람스의 서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람스가 가진 그 독일인으로서의 애국심을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브람스가 살던 시기에 프로이센주도가 독일 제국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됐었던 그런 굉장히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음악은 항상 역사와 사람들의 삶, 문화와 함께 간다는 걸 우리가 또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너무나도 이제 그 음악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음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음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는 걸 느끼는 게 또 음악을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브람스의 교향곡, 그리고 브람스의 민요적 특성 찾아봤고요. 자, 브람스 하면 사실은 저는 가장 먼저 접했던 거는 물론 이제 자장가가 우선이었겠죠, 어린 시절에는. 근데 이제
피아노 작품을 저는 당연히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 혹은 이제 선후배들이 연주하는 걸 들었겠죠. 자, 지금부터는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브람스는 이제 처음에 작곡 시작을 피아노 소나타로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실내악과 교향곡으로 장르를 확장을 해요. 그래서 피아노 작품들은 브람스의 음악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 음악의 형식을 계승하고 여기에 이제 대입법적인 기법도 사용하고 발전적 변주와 원초 모티브를 통해서 유기적인 음악을 완성한 브람스는 진지악 음악 형식 속에도 이제 민요나 민속 무곡, 그러니까 민속 춤이라던가 왈츠, 성격 소품 같은 가벼운 음악들도 혼합을 시켜서 작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작품들 중에는 물론 이제 굵직한 작품들, 소나타가 있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바로 인터메조, 간주곡입니다. 인터메조는 원래는 바로크 시대에 오페라의 그 막 사이에 공연되던 막간극이나 아니면 막 사이에 연주되던 음악으로서 간주곡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고전시대의 작곡가 뒤세계 피아노 3악장에서 기악음악으로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에서는 피아노 음악에서 저희가 21일 날 들어봤던 브람스의 클라베르슈티케 작품 118의 2악장 인터메조처럼 서정적인 선율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피아노 소품으로 자리 잡게 돼요. 브람스는 이 인터메조를 피아노 소품곡으로도 작곡을 하지만 자신의 소나타 악장 중에 하나로도 삽입을 해요. 마치 베토벤이 스케르초라는 해악, 풍자적이라는 뜻을 가진 악곡을 자신의 소나타 3악장에 넣은 것처럼 브람스 역시 인터메조를 비중을 두어서 소나타 안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피아노 소품집에는 각 작품마다 3개 혹은 4개의 인터메조가 포함되어서 느리고 서정적인 간주곡적 역할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브람스 작품 안에 좀 단순하면서도 서정적인 성격을 지닌 게 있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간주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우면서도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브람스 3개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에 한 곡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사색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뭔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보는 관조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브람스의 인터메조는 굉장히 특별한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람스는 선술집의 피아니스트로 자신의 음악적 커리어를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브람스 자신이 마치 쇼팽처럼 무대에서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보다는 작곡가로 활동하는 것에 더욱 중심을 둔 작곡가라고 해요. 사실 그의 피아노 음악은 정말 교향곡과 비견될 정도로 묵직하고 풍부한 서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있냐? 저같이 손이 작은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품으로 꼽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브람스를 다뤄본 적이 없다고. 너무 사랑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작곡가가 브람스일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듣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비슷한 작곡가로는 라흐마니노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흐마니노프도 모든 걸 제가 연주하려면 물론 라흐마니노프 에튜드는 치긴 했지만 굴려야 됩니다. 근데 이 굴린다는 게 얼마나 약간 좀 속된 말로 짜치냐면요. 곡을 완전히 내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피아노 건반은 왜 이렇게 개수가 많고 왜 이렇게 음정이 많냐. 맞아요. 스크리아빈 구도였어요. 스크리아빈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악원 동기잖아요. 라흐마니노프랑. 근데 라흐마니노프 13도, 스크리아빈 9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크리아빈은 자기가 9도인데 이게 저는 진짜 낑낑대서 9도. 스크리아빈은 그래도 9도는 쉽게 잡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다 안 쳐지는 곡들이 작곡된 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초기 피아노의 건반보다 피아노의 메커니즘이 다 완성되던 시기에 건반이
뭐에 맞춰져 있었냐면 성인 남성의 손의 기준을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그 폭이 넓어졌다는 그런 논문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리아빈도 자기 거 감당을 못하면서 그렇게 넓게 쳤다니까요. 넓게 그 배치를 해놔가지고 너무 고생시켜 다들. 자기들은 잘 친다 이거죠. 브람스가 이제 피아노 작곡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40여 년에 걸쳐서 피아노 곡을 작곡을 하는데 초기에는 소나타를 작곡을 합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반대로 가요. 대규모 음악을 창작하는 게 아니라 성격 소품 형태로 이제 뭔가 내면적이고 관조적인 성격의 음악들을 작곡을 해요. 여러 장르의 피아노 작품을 작곡을 합니다. 협주곡도 작곡을 했고요. 소나타도 작곡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랩소디도 작곡을 했고 변주곡도 작곡을 했는데 브람스는 표제를 붙이는 대신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랩소디, 그리고 저희가 들은 카프리치오 같은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피아노 소나타, 2개의 랩소디, 그리고 입시곡으로 잊을만 하면 나오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fuga, 그리고 6개의 피아노 소품,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중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저희가 오늘 3개의 악장을 만나볼 거예요. 물론 다 전곡을 듣진 않을 겁니다. 이 작품은 1853년 뒤셀도르프에서 완성이 됐고요. 극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대규모의, 그냥 규모가 큰 낭만적 소나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 저음부에서 고음역대로 대조를 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이 되는 이 곡은 이후에 내면적인 선율을 가진 진행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전악장을 통해서 주제가 순환하면서 유기성을 가진 그런 작품입니다. 1악장은 옥타브 구성의 3화음이 등장하면서 강렬하고 웅장하게 시작이 됩니다. 전형적인 2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를 여러 모습으로 가공해서 발전시킨 전개부를 지나서 2개의 주제가 다시 재현되는 재현부까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1주제는 단 6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주제는 나라란조, 고전적인 그런 조성 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주제와 2주제가 단조와 장조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재현부에서는 원래는 바단조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재현부에서는 F 메이저, 즉 같은 으뜸음을 가진 장조로 1주제를 재현시킴으로써 뭔가 앞에선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되게 밝은 느낌이네 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들었을 때 브람스 음악의 전형적인 묵직함, 그리고 또 서정적인 선율, 그리고 그 안에 극적인 대비까지 모두 보여주는 게 브람스 소나타 3번 1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악장은 2악장이에요. 2악장은 진짜 낭만성 미쳤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곡이고요. 그리고 문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곡이기도 해요. 슈테르나우라는 독일의 시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 잉커만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가명으로 슈테르나우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젊은 날의 사랑이라는 시라고 합니다. 이걸 표제처럼 써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악보 보시면 악보 위에 이거 슈테르나우의 시가 써져 있죠. 이게 시가 내용이 뭐냐면요. 황혼이 깃들고 달 그림자가 빛난다. 거기에 두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맺어져 서로 다정하게 다가와서 포옹한다.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의 그 시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구성은 간단해요. A 부분, 대조되는 B 부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A 부분, 3부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1악장의 그 묵직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느리게 그리고 풍부한 표현을 가지는 낭만적인 분위기의 악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악보는 이제 A 부분인데요.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 오른손이 점점 내려오죠. 뭔가 그 연인의 발걸음을 따라서 함께 걷듯이 아래에 왼손도 같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굉장히 다정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B 부분은 대화가 아닌 침묵 같은 부분이에요. 대조를 주고 있는데 브람스가 자주 사용한 6도화음의 선율이 오른손과 왼손의 교대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무려 포르테가 3개나 붙은 포르테 시시모로 다이나믹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을 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6도화음의 선율로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결부에는 매우 길게 A와 B의 선율이 혼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2악장은 마치 브람스가 피아노로 쓴 가곡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정적인 선율들이 왼손의 반음계 진행의 반주와 결합되면서 계속해서 침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첫 부분을 회상하는 듯 보이다가 넓게 펼쳐지는 아르페지오 화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 곡이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티브가 분할돼서 반복과 변형을 보이면서 전개하는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3악장의 6번째 변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악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곡 끝내주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쓰고서 근데 왜 연애는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힘들게 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원래 사생활과 작품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린 바그너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그너가 작곡한 작품 중에 진짜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곡이 있어요. 지크프리트 목가라고 있는데 와 그거 보면 정말 작곡가의 사생활과 작품은 분리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최애들인데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애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악장을 이제 브람스 소나타 3번에서는 마지막 들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앞부분의 곡들과는 좀 다른 약간 좀 춤곡 느낌의 리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음을 사용한 동기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제가 등장하면서 이어가는 자유로운 론도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1악장의 1주제에 나왔던 부점 리듬이 다시 등장하고요. 그리고 2악장에 나왔던 넓게 펼쳐지는 선율 그리고 중반부에 찬송가를 연상하게 하는 선율들 그리고 재연부에 이제 힘찬 분위기를 전환하다가 1악장의 첫 부분에 우리가 들었던 그 화음적 구성을 연상시키면서 5악장은 장대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브람스가 이 5악장을 독립적으로 작곡했다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요소들을 재활용하면서 그거를 이제 변형해서 보여주는 각 악장의 주제들이 공유됨으로써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람스 소나타 3번 브람스의 교향곡과 버금가는 그런 대곡입니다. 그래서 연주회장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브람스의 이제 피아노 작품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뭐 얘는 길게 들을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르입니다. 바로 바로크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장르인 변주곡이죠. 변주곡이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곡에서 테마라는 것을 이제 어떤 선율이나 뭐 리듬으로 이루어진 그 테마를 여러 방식으로 변화시킨 짧은 곡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바로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작곡되었던 장르인데 고전 시대에도 꾸준하게 작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만났던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으로 잘 알려진 어머니께 물어보시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이라던가 아니면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 영국 국가에 의한 7개의 변주곡, 32개의 변주곡 등 많은 작품들이 작곡이 됩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사실 변주곡을 많이 작곡하지 않아요. 근데 1860년대의 브람스는 테크닉적인 화려함과 난해함을 결합한 여러 가지 성격적인 변주를 곁들인 비르투오조 시대에 걸맞는 대규모 연주용 작품으로 변주곡을 재탄생시킵니다.
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올림 바단조를 비롯해서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런 변주곡들이 총 7개가 작곡이 돼요. 그 중에서도 잊을만 하면 대학 입시곡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이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이 이런 멜로디죠. 이거를 사실 브람스뿐만이 아니라 라흐마니노프도 그랬고 리스트도 그렇고 이제 변주 형식을 사용해서 이 작품을 재탄생시킵니다. 브람스 역시 카프리스 24번의 주제를 택해서 2권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5를 탄생을 시켰어요. 이 작품은 브람스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변주곡이자 연주 기교와 효과가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멜로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리스트와 브람스와 라흐마니노프가 변주곡의 주제로 택한 이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자, 리스트도 이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연습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자신의 제자인 피아니스트 로젠탈이 이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거보다 잘 썼네? 라고 말합니다. 그치만 나는 10년 전에 브람스보다 먼저 이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을 차용한 곡을 썼는데 어쩔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이제 브람스의 변주곡을 얘기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이게 아니에요. 바로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핸델의 작품을 변주곡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만나볼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할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는 1861년에 작곡이 됐고요. 핸델의 합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내림 나장조의 마지막 3악장의 주제를 그대로 사용한 아리아와 25개의 변주 그리고 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식, 즉 변주곡 형식과 낭만주의적인 색채를 결합한 브람스 음악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길이도 제가 알기로 한 23분, 25분 이 정도로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람스는 이 3악장을 사용해서 풍부하고 색채적인 화음을 사용하고 여러 다양한 리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19번째 변주에는 딴 따단 딴 하는 목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시칠리아노 리듬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선율의 경우에는 13번째 변주에는 마치 이제 헝가리 랩소디의 느낌을 주는 선율을 사용하고요. 또 22변주에는 목가적인 뮤제트풍의 선율 등 다채롭게 선율을 변화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푸가는 하나의 선율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모방하고 또 다른 선율이 들어와서 이제 복잡하게 음악을 구성하는 대위법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기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또 다양한 리듬형을 사용해서 두터운 짜임새를 형성하면서 대곡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 중에 첫 번째 아리아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변주까지 이제 만나볼 건데요. 처음에는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음들을 연결하는 레가토 주법을 사용하는데 이 아리아, 그러니까 주제는 논레가토, 그러니까 합시코드의 주법을 반영한 것처럼 연결하지 않는 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좀 산뜻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첫 번째 변주에 이어갑니다. 스타카토를 사용하고요. 약박의 악센트를 사용해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두 번째 변주에서는 조금 선율을 이제 반응계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진행으로 사용을 하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리듬이 부딪히는 복합 리듬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변주는 약박의 주제 선율이 등장하고 여기에는 규칙적으로 8분음표 리듬을 사용해서 앞부분과는 다른 조금 그 박자적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변주는 이게 브람스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옥타브 진행으로 힘있고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19번째 변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인데 사성부라는 게 있어요. 합창을 할 때 가장 윗 노래는 소프라노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알토가 부르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표에서, 그리고 아랫소리를 알토 성부, 그 다음에 윗소리 소프라노 성부라고 하는데, 이 성부들에서 이제 주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따다다다다단 하는 전통적으로 목가적인 느낌을 주는 시칠리아노 리듬이 결합이 되면서 목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19번째 변주도 저희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푸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109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성 푸가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소리로 복잡하게 얽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고전적인 푸가와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샘여림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람스가 자주 사용했던 3도, 6도가 자주 사용이 되고요. 워낙 견고하고 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한편으로 보면 제시부와 발전부, 종결부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쵸. 약간 좀 디아벨리 변주곡 느낌도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어레인지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재조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작품에 진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마 피아니스트들한테 파가니니 변주곡이 좋아요,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제 예감입니다만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를 좋아한다는 대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음악까지 이제 저희가 브람스의 묵직함과 서정성을 만나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브람스의 작품을 하나 더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시키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자, 브람스의 걸작 독일 레퀴엠은 레퀴엠이라는 장르가 다 그렇죠. 죽은 이들에게는 안식을, 남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장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제 레퀴엠을 얘기하면서 어떤 그림이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이제 서치를 하다가 찾은 그림인데 프란츠 클리네라는 작가가 1958년 그린 레퀴엠이라는 작품이래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딱 이거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배경화면으로 깔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레퀴엠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죽은 자를 위한 진혼 미사곡이에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쓰이던 진혼 미사에 쓰인 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브람스의 레퀴엠은 사실 브람스의 성악 작품 중에 가장 큰 편성과 규모를 가진 성악 작품입니다. 언제부터 스케치가 되었냐? 1856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완성은 12년 후 1868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성금요일에 북독일에 있는 브레멘이라는 곳에서 그 한 교회에서 초연이 돼요. 근데 그 뒤에 5악장을 추가해서 7악장으로 완성을 합니다. 전곡으로는 1869년 2월 18일 라이프치히에서 칼 라이네케의 지휘로 초연되었다고 해요. 칼 라이네케라는 작곡가도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인데요. 나중에 이제 칼 라이네케의 작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 소프라노, 바리톤의 독창, 그리고 혼성 사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과 같은 목관악기가 각 2대씩 편성되어 있는 2관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레퀴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당송, 키리에, 부속가, 봉헌송, 상투스, 하나님의 어린 양, 영성체송, 구원하소서, 낙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구성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에 걸쳐가지고 표준화된 레퀴엠 구성이고요. 이 중에 부속가는 17세기 이후에 표준화됐고요. 그리고 낙원에서는 19세기 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브람스는 이 구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브람스는 가사도 라틴어에서 안 가져왔죠. 라틴어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루터 성경, 즉 신교의 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퀴엠이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죽은 이를 위한 진혼 미사곡이잖아요. 브람스의 레퀴엠은 편성도 거대하고 소리도 그만큼 웅장해진 연주용 레퀴엠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은 작품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21일 날 여러분과 이야기했다시피 브람스가 낭만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성서를 읽으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북독일의 함부르크가 개신교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서 자란 브람스가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종교적 정신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왜 작곡했는지, 누구에게 헌정했는지, 무슨 의도로 작곡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겪었던 브람스의 개인적인 일들과 연관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신을 알아봐준 슈만이 세상을 떠났었고 작품을 쓰던 중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작품 작곡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이 곡의 가사를 독일어를 썼어요. 라틴어를 안 쓰고. 그런데 제목은 라틴어 단어인 레퀴엠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본인의 성찰을 이 작품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어요. 이 독일 레퀴엠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4악장,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를 중심으로 1악장과 7악장, 2악장과 6악장, 그리고 3악장과 5악장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악장과 7악장은 같은 조성인 바장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자도 4분의 4박자로 같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가사로 시작을 하냐면 보깃도다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즉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제는 파라 시 플랫으로 올라가는 장삼도와 단 2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티브가 각 악장의 여러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악장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선율로 나타나요, 모티브가. 근데 7악장에서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과 슬픔을 극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2악장과 6악장은 이제 지상의 존재가 가진 허망함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다루고 있고요. 중심에 위치한 4악장은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제외시킵니다. 가사를 통해서 밝고 친근한 분위기로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3악장과 5악장은 모두 솔로가 등장해서 한 개인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1악장부터 3악장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들, 인간의 존재의 불변성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4번째 악장부터 6번째 악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을 위로와 확신으로 바꾸고 사후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보깃도다라는 가사, 1악장에 쓰여진 가사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현생과 사후 세계를 연결한다고 보기도 해요. 브람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파라 C 플랫으로 움직이는 주요 모티브를 사용하는 동시에 음정과 리듬, 빠르기를 변경하지만 이 선율 윤곽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방식 안에서 변경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가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그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에서도 만나봤지만 여러 선율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구성이잖아요. 이게 합창에 들어가면 뭐냐면 승리의 감정을 이 곡에서 강조하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위험을 증폭시키는 음악적인 기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핸델 메시아 아세요? 핸델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만으로 핸델이 굉장히 복잡하게 곡을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내가 신앙심이 없어요. 근데 신앙심이 절로 생길 만한 뭔가 그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거든요. 유럽에 여행을 가면 우리가 진짜 질리도록 만나는 게 성당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에 가보면 어쩜 저렇게 높지? 어쩜 저렇게 웅장하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음악에 있어서 푸가를 사용한다는 건 특히 합창에서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뭔가 그 영적인 느낌, 경외심, 신성한 것,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브람스 역시 합창에서 푸가를 사용함으로써 승리의 감정과 위험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 모티브와 주요 화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한 브람스는 동시에 주제를 강조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조와 장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에서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응계를 사용해서는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보통 긴장감을 반응계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고통을 그리고 오는계를 사용해서 기쁨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들을 때 우리는 슬픔, 분노, 탄식, 구원, 희망, 염원, 기쁨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에반게리온 아시죠? 신세계 에반게리온. 거기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마지막 악장도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쓰이잖아요. 핸델, 할렐루야도 쓰이잖아요. 그리고 바흐의 예수는 우리의 기쁨도 쓰이는데 내가 안 넣었으면 저는 에반게리온에 이 레퀴엠 2악장 썼을 거예요. 그만큼 뭔가 굉장히 좀 휴머니즘 넘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 이 레퀴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향곡 1번에서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3연음을 계속 썼잖아요. 이게 독일 레퀴엠의 2악장과 3악장에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심장박동의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이 급속하게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리듬이 점점 느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솟구치는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첫 번째 곡 합창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들어볼 건데요. 이거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베토벤의 교향곡, 그 다음에 브람스의 교향곡에서 나타났던 이 3연음이 이렇게 2악장, 합창, 모든 육신은 풀과 각고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티브가 사도 음정으로 움직이는 거, 1악장에 나오는 모티브가 하행하는 모습이 다 등장하면서 이 처음에 나왔던 모티브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곡 합창은 바장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매우 천천히 그리고 표정을 가지고 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가사는 마태복음과 시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당신은 위로받을 것이니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눈물은 곡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사에 맞춰서 브람스는 저음역대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현악기군을 등장시키고요.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음악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곡이 진짜 들으면 이게 내가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음악으로 위로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제목이 선구에서 뽑아온 듯한. 맞아요. 이 곡의 그 제목들이 다 그 첫 가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이 정말 위로를 해주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 곡 합창은 우리가 필멸의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 형제들이여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는 농부처럼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방시킨 이들만 그리 돌아올 거고 그들에게는 끝없는 즐거움이 함께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사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전서,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 즉 언젠가는 삶의 끝을 맞는다. 그렇지만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굉장히 기독교적 신앙관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하다 보면 당신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레퀴엠 생각했을 때 처음에 되게 심각하게 시작할 것 같잖아요. 아주 첫 곡이요. 그런데 브람스는 그 배열을 바꿉니다. 두 번째 곡의 심각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브람스가 자주 쓴 사도음정, 그리고 전통적으로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행렬에 쓰이는 음악이 느린 부점 리듬, 딴, 따단, 따단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이 느린 부점 리듬을 사용해서 행진곡 느낌이 나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조가 아니라 단조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림 나단조로 4분의 3박자로 설정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두 번째 곡을 가장 먼저 작곡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브람스 교향곡 1번에 사용된 3년음을 통해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 후가를 사용해서 굉장히 힘차고 열광적인 분위기로 전환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에는 선택된 자들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가사 중에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 부분에서 진짜 힘차게 진행되면서 이 곡이 반전을 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곡 저희 만나볼 건데요. 자, 무려 요한계시록에서 가사를 사용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자, 1악장과 마찬가지로 바장조고요. 그리고 장중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종교음악이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확 이렇게 올라가는. 죽은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동시에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는 이 7번째 곡 합창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뭐 압축하자면 이거죠. 착하게 살아라. 지금은 보답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너의 그 선행은 천국에서 다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 같아요. 장중한 분위기로 시작하다가 중간 부분에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성령의 말씀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오보에가 지금까지 하행하던 선율 모티브를 올려버립니다. 하늘나라 가버리죠. 목가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앞부분에 고요하고 장중한 분위기가 차분하고 온화하게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휴식을 맞이할 겁니다. 그만 슬퍼하십시오. 우리 모두 서로 마음을 다독이면서 현실을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레퀴엠이 가진 근본적인 것은 떠난 사람이 편안하기를, 남은 사람이 그 슬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안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여기서 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브람스 레퀴엠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고 제가 항상 준비하는 곡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을 몰라도 돼요. 저는 모든 곡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음악을 어떤 한 곡이라도 내가 들으면서 위안을 받는다거나 기쁨을 느낀다거나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좋은 곡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람스가 워낙 길잖아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길게 이 음감회를 해봤는데 사실 2번으로도 브람스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짧은 작곡가예요. 그래도 가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작곡가가 브람스여서 저희 한번 브람스의 음악들 만나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람스라는 작곡가의 작품들이 워낙 진가가 잘 알려진 작곡가이긴 합니다만 또 이걸 통해서 이런 곡들이 이렇게 작곡되었구나 라는 것도 그냥 부차적으로 알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할 거는 정해졌어요. 뭐냐면 뭔지 아시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최애 아이가 조금 분석적으로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좀 클래식하고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 한 곡만 팔 건데 여러분 3가지 힌트만 드리자면 볼레로, 카르미나 부라나, 최애 아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최신 애니를 거의 안 보고 있어가지고 뭘 할지는 진짜 뭐 애니메이션 음악 한다고 해서 막 최신 게 아니라 막 옛날 거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쉰내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엄청 망설이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벼르고 별렸던 아이템이긴 합니다. 디지몬 끼려와야죠. 끼려오면서
최애 아이까지 한번 연관을 시켜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저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한동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 최애 아이 오프닝을 한번 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를 모를 리가 없죠. 조조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여러분 루팡 3세 아시죠? 루팡 3세 음악이 어레인지 된 것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엄청 들었었고, 그리고 그 에반게리온도 그 스윙 리듬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재즈로 그 어레인지한 음반도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좋고, 뭐니 해도 저한테 클래식의 눈을 뜨게 해준 건 궤도 세인트 테일이었어요. 동방 프로젝트는 제가 몰라요. 찾아볼게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가지고. 스파페는 뭐예요?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는 오프닝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거 되게 그 재즈적인 그 요소가 많이 섞여가지고. 근데 막 여기부터는 이제 저의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이거를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만큼 정말 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얘기해보자면 다음 주는 라이트하게 가자. 카우보이 비밥 진짜 좋죠. 진짜 잘 만든 애니메이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공의 에스카프로네, 그거 진짜 미쳤어요. 단다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 이제 애니메이션 안의 음악들을 같이 좀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애니메이션 속의 클래식을 저희가 만나보고, 그리고 아마 메인은 최애 아이 오프닝 아이도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클래식이 진짜 속된 말로 뒤졌다라고 얘기해요. 클래식 산업도 지금 다 사양 산업이고.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간에 클래식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재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수혈 받듯이 계속 그 꼴딱꼴딱꼴딱 살아남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다른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레퀴엠도 언젠가는 어디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봤던 곡인데 이게 여기 나오네 하는 그런 반가운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